사랑의 열매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하는 나눔샘 프로젝트. 권리지. 그래서 시민은 어려운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의 나눔을 요구해야 해. 그래서 나눔은 더 이상 시민들이 시혜와 자선에 의존하도록 해서는 안 돼. 이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나눔을 상상하고 실천해야죠. 나눔은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권리와 연대입니다. 이번 강의가 나눔의 예술인 이유라면 예술을 소재로 해서 나눔을 말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연극이다. 우리는 모두가 배우고 세상은 온통이 무대다. 사실 연극에는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나눔이야말로 인생이거든요. 인간은 나누어질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사진 한 장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연민, 공감 이렇게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사진 한 장이 가지는 힘이 아주 클 수 있다라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이제 나눔의 실천을 어떻게 영화로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텐데요. 영화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주제들을 이제 던져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화를 매개로 나눔의 실천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극과 시, 사진과 음악, 그림과 영화 등 예술적 도구로 나눔의 철학과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나눔은 그 자체로 예술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함께 연대를 하는 행위. 이처럼 숭고한 예술적인 행위가 또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심볼입니다.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한 줄기로 모아진 열매는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시민을 교육하고 사회 정책을 만드는 시민단체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강과 바다를 만들듯 나눔의 마중물을 꿈꿉니다. 사랑의 열매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하는 나눔샘 프로젝트. 권리의 눈으로 본 나눔의 예술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눔의 권리, 자기 목소리로 말할 권리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또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눔의 시선과 감정이 어떤 자선과 시혜가 아니라 공감이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감의 감정을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예술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음악이라는 분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음악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악은 되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또 감동적이고 그런 영역인데 권리와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마네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을 창작하는 것은 분명 어떤 천재적인 재능의 영역이죠. 하지만 그 천재도 격변하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 흔들렸던 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시대와 정치에 대한 또 그들의 관념이 음악 창작에 영감을 불어넣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음악도 너무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더 주제로 살펴볼 영역은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곡가, 그럼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그분들입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두 작곡가에 관련된 곡으로 이제 권리,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이제 권리를 이야기했는지 이런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차르트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너무 유명해서 네, 다양한 평가들이 있죠. 근데 대다수는 천재 작곡가라는 그런 칭송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분들 약간 조금 성격이 조금 독특하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곡에 대해서도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자기 목소리로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한 작곡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정말 천재 작곡가를 넘어서서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를 했다고? 라는 이제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혼자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신의 목소리가 전부였던 중세를 지나고 근대에 들어서야 인간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생각의 주체가 신에서 인간으로 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정치, 철학과 같은 인문학에서만의 이야기일까요? 음악이라는 분야는 단지 아름답고 숭고한 영역으로만 존재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작곡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음악가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입니다. 이 두 작곡가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질문의 흔적은 그들의 위대한 음악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악을 함께 들으며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말하고자 했던 인간의 권리, 그 소리를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음악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음악사 하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중세 음악, 그다음에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쳐서 고전주의 음악, 뭐 낭만주의 음악, 근대 음악 온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머리가 좀 아팠죠. 예, 저도 이제 음악 시간 시험 때문에 열심히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잠깐만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중세는 시대가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서 사실은 말할 권리는 군주와 교황 그리고 귀족에게 주어진 시대였죠. 근데 이제 어떤 신의 목소리 또한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황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 고전주의 음악 시기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인데 이제 그 시대 당시의 음악 작곡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고전파 음악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작곡가가 모차르트와 이제 베토벤인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세 명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를 이제 세 분을 고전파 음악의 대가, 고전주의 음악의 이제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고전파 음악의 특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이렇게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그런 약간 과도기적 시기에 작곡을 한 곡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 아니고 이제 천부 인권설이라고 해서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되게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이제 그런 자각들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런 의식들이 확대가 되는 시기였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고전주의 그 시기 내에서는 음악은 귀족이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에 속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어떻게 어떤 말할 권리를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냐라는 걸 볼 때는 이 두 분이 에게 영향을 미쳤던 되게 중요한 정신과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핵심 정신으로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은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메이슨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들어본 것 같아 이제 이런 분도 계실 텐데 18세기 초 영국에서 탄생한 어떤 모임 단체예요. 뭐 비밀 결사 단체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이제 계몽주의를 지향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권리, 인권이죠. 인권과 사회 개선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이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의 회원이었고요. 베토벤도 정확하게 프리메이슨의 회원이다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프리메이슨의 역량과 정신을 많이 갖고 있었고 공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록들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런 고전주의 음악이 대중화와 결합을 하면서 이런 문학과 예술의 대중화는 시민사회와도 관련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흥 시민 계급이 대두해서 각 지역에서 이제 막 시민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네. 이 프랑스 혁명 기간을 이제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다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건데 혁명의 슬로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혁명이 가지는 의미는 권력이 이동을 하는데 소수의 왕족과 귀족에게 있던 권력들이 시민 계급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혁명 때 나왔던 권리 선언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그러니까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넘어가는 어떤 역동적인 변화 과정 중에 있게 되는 작곡가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 당시에 음악가라는 신분은 시민 계급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신체제는 음악가의 신분 또한 상승할 수 있는 효과,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귀족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 왔죠. 그러니까 왕족이 요구하는 음악들을 만들어 왔으나 이제는 그런 청중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시민들의 계급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평가로는 새로운 후원 체제 더 이상 이제 귀족이나 왕족으로부터만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통해서도 그런 지지를 받고 또 이제 시민이 음악에 그런 들을 수 있는 청중으로 자리 잡았다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미리 조금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두 분은 나이 차이가 한 15살 정도 난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한 번 정도,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한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래서 일단 모차르트는 그 구체제와 신체제에 상당히 좀 어중간한 시기에 이제 작곡을 했던 분이고,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조금 더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신체제의 아이콘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곡들, 음악들을 좀 들으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 네, 그러니까 36살이라는 나이에 사망을 하면서 되게 일찍 요절한 작가라는 이제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출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25세 때 빈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오스트리아 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또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빈은 사실은 유럽의 거의 음악의 중심지이기도 했었고요. 되게 그러니까 부강한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빈에 이주를 했다고 하고, 사실은 모차르트도 그 잘츠부르크에서 그러니까 궁정 음악가로 계속 지낼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궁정 음악가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모차르트를 데리고 전국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음악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어떤 영재 교육과 그런 교육을 받아온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 또한 본인의 길을 이어서 궁정 음악가로 살기를 바랬지만은, 모차르트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예속된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잘츠부르크에서 빈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음악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흐르는 음악들 들어보시면은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도입부에 나오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교향곡 25번인데 모차르트가 17살 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모차르트는 뭐 작곡을 처음 시작한 시기가 뭐 7살, 8살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천재 작곡가였죠. 근데 이제 모차르트도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민 계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음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음악은 귀족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의 시종으로 그리고 귀족의 의도에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회 구조적 틀을 좀 깨려고 시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모차르트의 비극이다라고 설명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결국 모차르트는 기존의 어떤 수공업 예술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왕족과 귀족이 요구하는 음악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자유예술가로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 작곡가다. 그래서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서 혁신을 지향하는 성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작곡가에게 예술가에게는 좀 위험한 일이기도 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의 다 복합적인 삶을 이제 모차르트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론가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차르트의 어떤 천재성이나 대중성이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과 계급을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에 대한 어떤 신뢰, 공감 이런 것들이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에 한번 음악을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들을 곡은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놀라셨죠? 네. 네, 제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진 않았고요. 네, 이제 어릴 때 좀 피아노를 했었었고, 그거를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제가 한번 연주를 해드리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연습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여러분 유명한 곡이죠. 다 아시는 곡입니다. 네, 터키 행진곡. 네, 피아노 소나타 11번이고, 이제 3악장인데요. 이 터키 행진곡은 모차르트가 27세 때 작곡을 한 곡이고, 그리고 20곡의 그런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제 빈에 정착해서, 예, 아까 잘츠부르크에서 이동을 했다고 했죠. 정착을 해서 이제 약간의 프리랜서로서의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이고, 한창 인기가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곡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기 있는 형식이었던 그런 어떤 터키풍 리듬을 자신의 소나타에 삽입을 해서 이제 터키 행진곡이라는 이제 그런 곡을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보실 곡은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 예, 모차르트의 오페라 서곡 중에서 일부분을 여러분 잠깐 감상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이 곡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 곡이 피가로의 결혼 서곡입니다. 네, 이제 이 곡은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모차르트의 곡들이 이제 의미를 가져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프리메이슨, 예, 설명드렸던 프리메이슨에 이제 28세에 입회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 30세 때 작곡을 했던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은 여러 차례 금지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피가로의 결혼의 그 오페라가 지배자이자 억압자였던 그 알마비바 백작이,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 백작이면 귀족이잖아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곡 자체가 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귀족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귀족을 약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하고 난 이후에 점차 모차르트의 후원을 했던 귀족들이 이제 후원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또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곡, 세 번째 곡은 35세 모차르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곡을 한 곡입니다. 오페라 그 마술피리 중에 이제 밤의 아리아라는 부분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 먼저 잠깐 듣고 또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이 곡도 사실은 영화 아마데우스 일부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이 들었던 유명한 소프라노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그런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이 이제 모차르트가 거의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이고,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정신을 강하게 담고 그 사상을 표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곡입니다. 그래서 곡 중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사가 타미노에 대해서 그는 왕자입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라스트로라는 등장인물이, 하지만 그는 그것 이상으로 인간이지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한 개인의 인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계급을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다라는 곡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3곡 정도 이렇게 모차르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베토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은 1770년도에 태어나서 1827년도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가 이제 베토벤이 탄생한 250주년이 되는 해였었어요. 근데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는 모차르트가 생전에 바랬지만은 또 온전히 영위하지 못했던 그런 자유예술가로서의 삶을 실현했다. 그런 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1789년도에 일어났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시민 계급이 부상이 되고, 그리고 신체제로 맞이하면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작곡을 했었고요. 그리고 베토벤은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화주의 지지자였던 베토벤의 철학이 담긴 음악들이 많이 작곡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베토벤도 귀족의 후원들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후원을 받아서 그 귀족을 위한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베토벤은 그런 귀족의 후원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후원의 의미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구체제의 그런 궁정음악가들처럼 그 주문이나 명령에 의해서 피고용인으로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존경받는 예술가 그리고 귀족의 후원자, 되게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1대1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작곡과 후원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당당하게 나 후원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곡을 만들고, 그 곡을 또 그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의 철학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편지가 있는데, 베토벤이 그러니까 리히노프스키 공작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주, 당신이 무엇인가요? 당신은 우연과 출생을 통해 존재하지요?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를 통해 존재합니다. 영주들은 그렇게 있고 앞으로도 또 수천 명이 있겠지요. 하지만 베토벤은 오로지 한 명입니다. 라는 이제 그런 편지를 남깁니다. 그만큼 베토벤이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존엄함, 그런 권리들을 되게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글들인 거죠. 네, 그러면 좀 베토벤의 곡들을 또 들어보시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아노 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도 제가 피아노를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곡은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3악장으로, 그러니까 템페스트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이 3악장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이제 피아노 소나타이죠. 그래서 이 곡은 베토벤이 32세 때 작곡을 했고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을 보통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는데 중기에 작곡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3악장 그 들으신 것처럼 약간 비애감과 웅장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곡이 의미를 가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베토벤은 그러니까 청력이 예, 좀 점점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작곡을 하신 분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하일리 겐슈타트 유서라는 거를 31세 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나중에 이제 유서가 공개가 되는 건데 그때 그 유서를 쓴 이후에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음악을 넘어서 보다 좀 근본적인 스스로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작곡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명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미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어떤 형식이라든가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유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좀 더 사회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음악을 전달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베토벤이 작곡을 시작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제가 템페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템페스트는 폭풍우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이유는 베토벤이 셰익스피어의 그런 템페스트라는 그 원작을 가지고 작곡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들으실 곡은 두 번째로 교향곡 3번입니다. 유명한 영웅입니다. 네, 잠깐 들어보시죠. 네, 영웅, 뭐 너무 유명한 곡이고 이제 오늘 들으신 부분은 이제 이 3악장에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34세 때 작곡을 했고요. 근데 이 영웅이라는 교향곡은 사실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그러면 지금 딱 생각나시는 게 운명, 따다다단 하는 운명이죠. 뭐 그다음에 합창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2016년도에 영국 BBC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역 지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 무언가 같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서 1위를 차지한 곡이 바로 영웅입니다. 영웅 교향곡. 영웅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나폴레옹과 좀 관련되어 있는 곡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신군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나폴레옹. 예. 그래서 사실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온 유럽 시민 계급의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시민 계급의 어떤 귀족에서 시민으로 이제 그런 권력이 이양되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베토벤도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민중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공화주의 세상을 건설한 초인이 눈앞에 나타났구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지지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베토벤은 그 당시에 빈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이제 있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폴레옹을 지지한 이유는 아마 나폴레옹의 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오스트리아에도 뭔가 공화주의의 체제가 이렇게 정착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행보가 계속이 되자, 그러니까 베토벤이 이제 의심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 왜 저러지?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804년에 이제 사실은 그 베토벤이 나폴레옹의 어떤 그런 영웅적인 행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웅이라는 교향곡으로 작곡을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그 곡을 작곡을 오랫동안 했는데 1804년에 초연을 앞두고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걸 듣고 베토벤이 분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지금 잠깐 보시듯이 이건 실제적인 악보인데 악보에 원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왜냐면 완전히 나폴레옹을 위한 곡이었는데 그렇게 썼다가 표지를 찢어요. 보나파르트라는 거가 이렇게 찢어진 흔적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잠깐. 그래서 보나파르트 대신에 에로이카, 그냥 영웅이라고 제목을 바꾸는 이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역시 나폴레옹 그 녀석도 속물이었군. 그 사람도 역시 자기의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중의 권리를 짓밟고 또 그 누구보다도 더 지독한 폭군이 되겠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영웅이 되게 유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나폴레옹에 관련된 일화 외에도 연주 시간이 한 50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교향곡이 한 30분 내외 정도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50분이라는 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듣는 청중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50분 동안 앉아서 그걸 듣고 있다는 게. 하지만 그 베토벤이 이 영웅이라는 곡의 의미를 담고 작곡을 했던 그 부분이 너무너무 컸고, 그 당시에 오페라에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교향곡에 이렇게 담았다는 게 되게 특이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영웅의 그런 흐름은 뭐냐면 귀족의 비위를 맞춰주던 어떤 그런 산뜻한 선율, 그런 형식을 가차없이 파괴를 하고, 특히 사악장은 평민과 귀족이 함께 듣는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도 이제 평론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악장에는 이제 베토벤이 1801년에 작곡했던 그 발레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이제 그런 작곡을 했었는데 그 일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 세계에 불을 가져다 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와 같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지지했고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 나폴레옹이 결국은 독재자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곡으로는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교향곡 9번, 그 유명한 합창 교향곡입니다. 사악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인데 환희의 송가라고도 하죠. 그 곡을 또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희의 송가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이 곡이 베토벤 생의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그러니까 54세 때 작곡을 했고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베토벤이 당시의 청력은 완전히 손실된 상태에서 이 음악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되게 미스테리한 그런 일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음악을 듣고 이 작곡을 해야 되는데 청력이 완전히 손실된 상태에서 이제 작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합창이 유명한 건 뭐냐면 마지막 악장,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4악장이 보통은 사실은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는데 합창 단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향곡에 사람의 목소리가 포함된 것은 교향곡에서 사상 초유의 구성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곡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음악을 들으실 때 잠깐 나왔던 시가, 이렇게 배경에 보였던 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드리 폰 실러의 시입니다. 이 시에 곡을 붙인 환희의 송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러가 환희의 송가라는 시를 썼고 그 시에 이제 베토벤이 곡을 붙인 겁니다. 이 환희의 송가는 인류애적 메시지가 담겨서 모든 국가와 또 민족 사이의 평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곡들이죠. 그래서 이 실러의 환희의 송가의 시도 그렇고 교향곡 9번도 그렇고 프리메이슨의 사상,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프리메이슨, 그리고 인도주의 운동의 산물로서 이 곡들이 지금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한 6곡 정도를 모차르트 3곡, 베토벤 3곡 이렇게 들어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이 사실 단순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뭐 감정을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세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그런 곡들을 작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변화들은 권력이 이제는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이제 민중에게, 시민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 목소리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생각의 주체 또한 변화가 됩니다. 신에서 인간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이제 작곡한 곡들을 통해서도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저희가 음악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통 우리가 생각의 주체가 변화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영역은 정치, 철학 이런 분야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음악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에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모차르트와 베토벤 음악을 접하시게 될 때는 그분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자유, 평등, 인간의 말할 권리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곡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연 그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